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한반도라는 존재가 서구인들에게는 그렇게 익숙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서양 고지도상에서는 한반도가 나타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5세기 말경부터이고요. 사실은 그 이전부터 존재를 어느 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서양인들은. 그리고 그 결정적인 매체가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었습니다. 동방견문록 안에 한국이 카올리라는 이름으로 기재가 되었고, 그 덕분에 그런 나라가 있구나 정도까지는 알았던 거죠. 하지만 위치가 어떻고 어디에 있고 얼마나 크고 그런 내용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르투갈로 대표되는 서구 세력이 동양으로 15세기 이후에 진출하면서 점차 그 정보를 알아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말라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말레이 반도 인근에 있고요. 우리가 아는 싱가포르로부터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포르투갈인들이 정착을 해서 해상무역을 했는데요. 그 지역에는 중국 상인뿐만 아니라 류큐라고 불리우는 지금의 오키나와 사람들까지도 교류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조선이라는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고요. 그런 상황이 포르투갈인들의 지도에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지도는 포르투갈에서 만든 지도입니다. 바르톨로메우 벨류라는 사람이 그린 지도고요. 16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포르투갈은 여기 있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로 가는 그런 여정을 펼쳤던 것이 포르투갈인들입니다. 그 이후에 더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말레카까지 진출을 했고요. 이런 상황이 이 지도에서 상세하게 드러납니다. 바르톨로메우 벨류의 지도상에서 한반도로 추정되는 모양이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 반도 형태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물론 뭐 거기에 정확하게 조선이나 뭐 카올리나 코라이나 이런 식의 표현이 있다면 가장 정확한 것이겠지만 이것이 지도상에 제대로 표기되기 시작한 처음이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벨류 지도 다음으로 한반도와 한국의 이름이 기재가 된 지도가 1571년에 나옵니다. 그것이 여기 보시는 두라도의 아틀라스 내에 있는 동아시아 지도입니다. 여기 이제 글자 거꾸로 되어 있어서 좀 그렇게는 제가 읽어드리면 코스타 드 콤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콤라이의 해안이란 뜻이죠. 포르투갈은 일본 계통으로부터 이 한국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에 알려지기에 한국은 그때 당시엔 고려라고 불렸고요. 근데 그 고려라는 한자를 일본어로 읽으면 고라이가 됩니다. 그래서 요 콤라이가 그 이름의 발음이 약간 변형된 형태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지도를 그린 두라도라는 사람은 당시 인도의 고아라는 곳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지도를 주로 제작을 했고요. 근데 이렇게 한국으로 판단되는 혹은 당시 조선 혹은 고려라고 판단되는 이 지리 정보가 그때 당시에 유럽으로 그렇게 확산되지는 못했습니다. 그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포르투갈 정부 자체가 지도를 유통시키는, 특히 해외로 유통시키는 것을 엄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지도상에서만 이런 내용을 16세기 중반 지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6세기 말에 이제 포르투갈 다음에 네덜란드 지도에서 한국 혹은 한반도 혹은 뭐 고려로 판단될 수 있는 곳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이게 이제 남쪽이 이제 북쪽인 지도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이고요. 여기가 이제 중국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일라드 코리아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게 섬이라고, 이제 코리아 섬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이제 빗금이 쳐져 있고요. 굉장히 둥그래요. 무슨 호떡처럼. 그때 당시에 이런 지도상에서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된다는 건 잘 모른다는 뜻이랍니다. 잘 모를 경우에는 동그라미 혹은 사각형 그런 방식으로 누가 봐도 그건 실제 지형이 아니다 라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쓴다는 것이죠. 또한 여기에 도둑섬이라는 형태의 표기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적들의 섬이라든지 잘 모르는 미지의 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도는 네덜란드인 린스 호턴의 수로지라는 곳에 부록 형태로 들어가 있는 지도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이제 판각한 것은 랑그렌이 판각을 했고요. 그런데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존재는 하지만 다소 불명확한, 그러니까 텍스트상의 기록이 나오는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정도다. 16세기 말까지는 이렇게 섬인지 반도인지 정확하게 내용 정보가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없고요. 나라 이름만 하나 떨렁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17세기 중반인데요. 기존에 이 포르투갈의 선교사들이 많이 이 중국으로 진출을 합니다. 이제 예수의 선교사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여러 선교사들이 있지만 마르티노 마르티니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1642년에 마카오로 들어간 이후에 한 10여 년간 중국에 머물면서 역사나 지리나 문화 등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물을 당연히 긁어 모아서 자기와 함께 유럽으로 돌아온 거죠. 이제 로마로 이제 돌아가기 전에 암스테르담을 잠시 들러서 그 당시에 가장 큰 지도를 만들던 요한 블라웨,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람을 만나서 중국 지도가 있는데 이걸 좀 지도집으로 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좀 내주시겠습니까? 라고 의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결과로 이제 나타나는 지도가 있습니다. 이 총 3장의 지도에 한국이 나타나는데요. 신중국 지도첩, 왜냐하면 이 마르티니 신부가 중국을 베이스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메인은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각 지역별로 한 장씩 이렇게 지도를 만들고요. 그런데 이 지도 자체는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다 나타나는 전체 지도라고, 그래서 중국 제국도라는 이름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는 이제 샨뚱이라고 써져 있죠. 어딘지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산동반도 일대 산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 코리아 페닌슐라. 이제는 반도가 됐네요. 네, 이제는 반도라는 정보까지는 들어갔고, 그 다음에 흥미로운 점은 여기 잘 안 보이지만 팔도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평안도라든지 함경도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전라도라든지 경상도라든지 팔도까지는 있다라는 걸 정보를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자, 이 지도는 이제 일본 지도인데요. 16세기 말에 나왔던 지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모양이 조금 세련돼졌다 정도. 그리고 산이 많이 이제 그려집니다. 이제 산이 많은 나라다 정도까지의 정보는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팔도라는 개념이 이렇게 마을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건 이제 황해도랑 경기도 위치가 이렇게 좀 뒤바뀌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치 정보는 아직 불명확한 상태인 거죠. 이렇게 이제 17세기 중반에 지도 대표적인 마르티니의 중국 지도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지도는 나홍선이라고 해서 이제 16세기 중반에 이 중국 지도에다가 조선 지도까지 포함해서 그린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자가 그린 지도집 안에 있는 조선도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한반도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도라든지 주요 도시, 그리고 하천, 산, 이런 정보들은 기존의 정보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이제 유통되던 지도이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해 있던 예수의 선교사들은 이 지도를 봤을 것이고 이걸 참조로 한반도 지도를 그린다는 거죠. 형태가 아까 나홍선의 조선도와 뭐 똑같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 아랫부분이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고 뭐 이런 부분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고 이런 부분하고 하천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 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는 그냥은 절대 못 그렸을 겁니다. 중국에 있었던 조선에 대한 지도를 바탕으로 이런 지도가 등장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 밑에는 이게 풍마라고 써져 있는데요. 풍마는 제주도를 이르던 별칭입니다. 예, 별칭이고요. 근데 그 밑에 혹은 퀄퍼트라고 써져 있어요. 퀄퍼트는 뭐냐? 그 하멜 표류기 아시죠? 하멜이 네덜란드 상인인데 이 제주도에 표착을 했어요. 예, 그 사람의 기록에 이제 제주도를 퀄퍼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풍마 혹은 퀄퍼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멜 표류기 정도의 내용이면은 그 지리 정보가 상당히 많이 지도상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예,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또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상세화되고 지리 정보가 좀 많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형태는 불만족스러우시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상당히 나아진 지도가 등장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청나라의 황제였던 강희제는 황여전람도라는 지도, 중국의 전국 지도를 그려요. 당시에 이 중국에 진출해 있었던 예수의 선교사들에게 측량을 요청을 했어요. 측량을 해서 니네가 직접 지도를 그려라 라고 주문을 한 거죠.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에게 우리의 지리 정보를 구축하도록 한다?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건 단 하나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게 이때 당시에 유럽에서 만들어진 세계 지도가 중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봤을 때 중국이란 나라랑 그들이 온 유럽은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이들이 우리에게 금방 쳐들어올 일은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프랑스에서 온 예수의 선교사들이 국적이 여러 국적이 있지만 프랑스든 뭐 벨기에든 그러니까 구교 계열, 가톨릭 계열의 국가들에서 많이 옵니다. 그들이 황려 전람도를 한 10여 년 넘는 기간 동안 작업을 해서 만들어요. 그런데 이 중국만 그린 게 아니고 조선 지도도 들어갑니다. 또 재밌는 부분은 직접 다니면서 지도를 그렸어요. 측량을 어찌됐든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러프하지만 경기도도 다 쟀던 거고 나름 근대적인 지도를 만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조선은 측량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조선 정부가 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청나라에게 굴욕을 당하고 조공을 바치는 국가였지만 완전히 종속된 그런 땅은 아니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청나라가 요구를 합니다. 지도를 내놔라. 지도를 넣어야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황해전람도 그리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니 협조 좀 하시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 조선왕조 실록에 나옵니다. 이 왕과 신하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떤 지도를 줘야 무례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지도를 줄 수 있을까? 그걸 한자로 불상불략, 상세하지도 않으면서도 너무 간략하지도 않은 지도를 골라서 줬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이 지도입니다. 예, 그래서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건 그전에는 8도까지만 나왔잖아요. 8도 아래 단계가 9년 정도가 나와야겠죠. 9년의 이름들이 웬만큼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이나 산지 지형 정보가 그래도 굉장히 이 정도면 상세해진 겁니다. 이제 이 정도 되는 지도를 줬기에 청나라 사신이 아마 돌아갔을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도는 결국 황야 전람도 자체는 프랑스 선교사들이 만들어요. 그러면 프랑스 선교사들이 그냥 만들어서 강희제한테만 바치고 그냥 다 끝났어 라고 할 리가 없겠죠. 당연히 이걸 이제 프랑스 본국 그리고 로마로 수송을 합니다. 그 덕분에 지금 이 지도가 나오는 거죠. 당빌이라는 그때 당시 프랑스의 굉장히 수준이 높은 지도 제작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황야전람도를 보고 로마자를 새겨서 넣고 이렇게 그림도 아주 이쁘게 이제 그려가지고 뭐 카르투시에라고 합니다. 이게 문장 형태죠. 이게 지도의 문양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노인이 인삼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 이거는 그 동물입니다. 인삼이 아니고요. 기록들을 보면 이 프랑스 선교사들이 만주지 일대를 다니면서 이렇게 먹었더니 힘나는 풀이 있더라. 그게 이 나라에 많이 나더라. 이런 기록 때문에 인삼이라고 추정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지도를 상세하게 보니까 이게 가죽 같아요. 그 동물 담비라든지 이런 작은 이런 털이 많이 달린 가죽. 이때 당시에는 이 소빙기거든요. 그래서 가죽 무역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상징하고 있는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황야전람도 차원에서는 선교사들이 직접 들어가 가지고 중국 땅은 어찌되었든 모든 도시는 아니지만 주요한 지역들을 들어가서 경의도를 재고 측량 작업을 해서 만든 게 황야전람도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돼서 이 지도가 들어왔죠. 조선의 지도가 들어왔습니다. 조선의 지도가 들어오다 보니 이렇게 정확한 지도면 더 이상 다른 지도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유럽에서는 이제 내리게 됩니다.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는 이러한 당빌의 황야전람도 계열의 조선왕국도가 쭉 계속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게 19세기에 들어서면 조금씩 또 변화가 생겨요. 그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제임스 쿡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제임스 쿡은 한반도 수역으로 오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계 일주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다니면서 수많은 지도를 그려내고 수많은 정보를 모아온 것을 보고 영국의 가장 큰 경쟁 상대였던 프랑스가 그럼 우리도 이러한 유사한 제임스 쿡과 유사한 항해를 탐험을 해야겠다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이 18세쯤 되었을 때 이 라페루즈라는 사람에게 제임스 쿡과 비슷한 항해를 하게 하는데 대신 조건이 제임스 쿡이 안 간 곳을 가라. 안 간 곳을 가야 빛이 나니까. 안 간 곳을 가야 새로운 우리 땅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게 한반도 쪽으로 라페루즈가 들어옵니다. 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한반도입니다. 좀 뚱뚱하긴 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한반도인데요. 여기 켈퍼르트라고 써져 있는 게 이제 제주도입니다. 요 라인이 그 라페루즈가 항해한 라인입니다. 사실은 그 A에서 B 지점으로 가는 항해는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일본은 좀 그래도 알았어요. 일본은 알아서 좀 자세히 그리는데 이 조선 쪽은 그 당빌 지도를 모범으로 하고 이제 항해를 했죠. 그런데 그전에는 이 풍마와 같이 그렸거든요. 그런데 실측을 했던 거예요. 해상에서 실측을 해보니 이 위치가 아니고 이 위치에 뭔가 섬이 있는데 이게 켈페르트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분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걸 지우지 못한 이유는 여기 못 갔기 때문에 못 지운 거고요. 그리고 이게 대한해협을 지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이 한반도의 동남부 지역을
실질적으로 자기의 눈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지 모양을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기존의 당빌 지도와 좀 구별이 되는 부분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케이프 클로나르라고 써져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곳, 그러니까 툭 튀어나와 있는 땅이라는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장기곳입니다. 장기곳을 케이프 클로나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기존의 당빌 지도랑 그 이후의 지도가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때에 가장 핵심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 지명입니다. 케이프 클로나르가 존재하면 그건 라페루즈 항해 이후에 나온 지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해안을 지나면서 저긴 산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직접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과 다른 부분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상에서 어느 정도 측량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 라페루즈의 항해 이후에 그 다음은 발견하는 게 이 섬이 하나 있는데 이게 다질레라는 이름을 이제 붙여요. 이 다질레는 그 라페루즈 탐험대에 같이 갔던 천문 관측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사실은 천문 관측자는 위치를 정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그릴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그에게도 이렇게 섬 하나에 자기의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섬이 지금의 울릉도입니다. 울릉도 우리는 예전부터 알았지만 서양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와서 처음 봤기 때문에 이건 처음 발견한 땅인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전체로 봤을 때는 동남부 일대가 변화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제주도와 울릉도가 이렇게 퀘르포르트와 다질레 형태로 붙게 된 변화라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9세기로 이제 넘어오면 라페루즈 항해 이후에도 변화들이 꾸준히 있게 됩니다. 요거는 캡틴 바실 홀이라는 사람이 웨스트 코스트 오브 코리아, 물론 이제 루추 아일랜드는 이제 류큐 쪽입니다. 이제 여기랑 이 서부 이제 해안을, 한국의 서부 해안을 탐사를 하고 탐험기라고 보통 해석을 하죠.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책으로 펴냅니다. 요렇게 부록으로 지도를 넣습니다. 그때 당시에 탐험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 측량을 항상 하니까요. 측량 결과를 이렇게 지도로 만들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서해안에 굉장히 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섬들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코리안 아키펠라고라고 써놓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섬들에다가 굉장히 많은 지명을 다 붙이는데 그걸 이제 여기서 설명드릴 수는 없고 여기 백령도쯤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 조선의 서해안에 대한 서구인의 최초의 조사가 매우 간략하지만 그리고 굉장히 먼 거리를 그냥 쓱 지나가면서 그린 겁니다. 근데 이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지도는 그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지도 제작자인 아론 에로스미스가 그린 이 지도입니다. 여기가 이제 일본이고요. 여기 쿠릴 열도가 이쪽입니다. 여기 이제 사할린 이제 섬이죠. 근데 이게 섬인지 육지인지 파악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좀 애매하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많은 실측의 결과들을 반영해서 그린 지도입니다. 그래서 19세기에 나오는 지도들은 모양이 한반도, 특히 한반도 같은 경우는 기존과는 또 다른 형태가 몇 판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 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는 좀 뚱뚱하다고 제가 표현을 했었죠. 사람이 아닌데 뚱뚱하다고 얘기하는 건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다이어트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갑자기 사실은 켈퍼르트가 있고 그다음에 풍마가 한 이쯤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이만큼이 갑자기 사라져요. 그 다 바다가 됩니다. 상전벽해가 벌어집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건 실측의 결과를 기존의 지도에 반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렸던 켈파르트 있고 그 다음에 뭐 다질레 있고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여기 다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케이프 클로나르라고 하는 장기꽃도 물론 모양이 지금과는 다르지만 존재를 합니다. 반대편 서해안 같은 경우는 이 항해가 이제 최초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경의도를 다 재고 섬을 다 기록한 그 지도가 그대로 이 지도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9세기 상황에서 지도 제작이라는 거는 이 제국주의적인 팽창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필수품이었습니다. 필수품이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도 굉장히 많은 정보와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도를 계속 생산할 수 있었고요. 그만큼 영국이 만드는, 프랑스가 만드는 자신의 지도뿐만 아니라 외국의 지도들은 가장 최신의 정보로 항상 그려지는 양태를 보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1818년에 만들어진 이 지도에서의 한반도 모습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당빌류 지도에서 나타나는 지역도 좀 남아있고 대신 새로운 조사가 이루어진 부분이 반영되는 부분도 있는 과도기적인 양상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